올해로 50대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을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저 역시 나이가 들고 보니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더군요. 제 인생은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군가 보면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잘 버텨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늘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했고, 그때마다 다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 인생은 결국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땐 그걸 잘 몰랐습니다.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가족이라는 게 생기고 나자 비로소 알겠더군요. 내 어깨에 얹힌 무게는 단순히 나 하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늘 부족했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가족에게만큼은 무책임하지 말자. 아버지란 이름을 가볍게 만들지 말자. 그것 하나는 놓치지 않고 살아오려 애썼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세월이 언제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훨씬 많으니까요. 잘못된 선택도 있고 큰 후회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결국 책임이었고, 그 책임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그 긴 세월 속에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배우게 되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늘 집을 비우고 있었거든요. 대신 엄마가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만 하셨죠. 목욕탕 청소며 시장에 나가 품 팔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셨습니다. 혼자서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기억 속 아버지라는 사람은 집에 붙어 있질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뭐하러 다니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집을 나갔다가 며칠 몇 주 만에 돌아와선 엄마와 크게 다투고 다시 집을 나가곤 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전국을 떠돌며 도박판을 전전한다는 사실을요. 친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소문,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 속에서 제 아버지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족은 하나도 돌보지 않으면서 밖에선 도박꾼으로 알려진 한심한 인간, 그게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게 싫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잔뜩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나 1,000원짜리 한 장 찾을 수 없자 제게 소리치더군요. 박성규, 네 엄마가 돈 어디다 숨겼는지 알고 있지? 어딨어? 어디다 숨겼냐고?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한테 대들어?
너도 네 엄마 편이다 이거야, 어? 아버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 살림을 마구 던졌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는지 급기야는 제게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고, 그때 엄마가 들어와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성규 아버지, 지금 애한테 뭐하는 짓이에요? 안 비켜? 아주 모자가 쌍으로 가장을 무시하고 말이야. 애를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렇게 지혜비를 가르치려 드냔 말이야. 가장이 가장 같아야 자식도 따르지. 당신 애 앞에서 창피한 줄 알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나가요, 나가. 엄마는 그날 벌어온 일당 전부를 아버지에게 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것밖에 안 되냐면서 한마디를 남기곤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몰래 우리 둘이 이사 가버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엄마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돈 벌어오면 뭐하냐고요. 매번 이렇게 뺏기는데. 성규야, 네 아버지도 원래 저러진 않았어. 나는 아버지가 언젠간 옛날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다. 너는 어려서 기억도 없겠지만 너 태어나고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너한테도 자상하고. 근데 친구한테 크게 사기를 당하고 난 뒤로 사람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런 사람인데 나도 옆에 없으면 어쩌겠니. 네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린 마음에도 엄마의 마음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예전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전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믿음과 기다림은 소용없었습니다. 도박에 빠져 살던 아버지는 결국 돈이 떨어져 집에 돌아오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풍경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초라한 장례식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엄마는 앉아서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버지처럼 무책임하게 살지 않겠다고. 인생의 실패자로 남진 않겠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자는 시간조차 아끼면서 낮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과 새벽엔 목욕탕 청소며 세차장까지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번 돈을 고스란히 제 뒷바라지 하는 데 쓰셨어요. 제 성적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제게만큼은 최소한의 배움은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뒤 저는 곧장 입대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제 몫을 해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곳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돈을 모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같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젠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한다. 그 마음으로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았고 마침내 엄마에게 통장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창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에요. 세상에, 성균이가 언제 이렇게나 모았어.
근데 이걸 왜 보여주는 거야?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엄마랑 저랑 둘이서 청소업체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모은 돈이면 작은 봉고차 중고로 한 대랑 청소 도구 같은 것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너 정말 할 수 있겠어? 이게 보기보다 훨씬 힘들 텐데. 그리고 성규 너처럼 젊은 애가 청소를 한다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다. 엄마, 직업에 기천이 어딨어요? 하루 이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니까 저랑 같이 해요, 엄마. 엄마에게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한 대를 마련해 그 안에 청소도구를 싣고 다니며 본격적으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일거리가 많지도 않았고 남의 집이나 건물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일이란 게 말처럼 간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저는 성실했고 꼼꼼했습니다. 그 덕에 단골 고객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시간이 갈수록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수입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이 되지 않아 자리를 잡게 됐어요. 작은 사무실까지 얻었고 둘이서 일하는 게 감당이 안 돼서 직원도 몇 명 두게 되었죠. 일은 더더욱 번창했고 어엿한 업체로 등록까지 한 뒤에 저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됐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커져갔고 저도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는 동네에 있는 작은 건물도 하나 사게 됐어요. 크진 않았지만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휴,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엄마,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청소일 그만두세요. 정 일하고 싶으시면 이 건물 관리를 엄마가 해주세요. 어때요? 그래, 알았어. 네 뜻이 그렇다면 이제 청소일 나가는 건 그만두마. 정말 고맙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청소까지도 직접 하셨죠.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엄마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산 건물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면서 거의 매일 나가서 계단이며 복도를 쓸고 닦으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루는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외식이라도 하려고 저녁을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미리 전화를 드렸죠. 오늘 엄마 생신이라 이따 저녁은 나가서 먹을까 하는데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돈 아깝게 외식은 무슨, 그냥 집에서 한 끼 먹으면 되지. 에이, 그래도 생신이잖아요. 그럼 제가 알아서 예약할게요. 근데 어디세요?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나 지금 네 건물이야. 또요? 엄마 또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그만하시라니까. 제가 곧 거기로 갈 테니까 쉬고 계세요. 저는 엄마가 있는 그 건물로 곧장 차를 몰고 갔습니다. 주차를 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엄마는 여전히 청소할 것도 없는 깨끗한 계단을 쓸고 닦고 있었어요. 엄마, 이런 거 그만하시라니까. 우리도 이제 먹고 살 만큼 사는데 엄마 이러는 거 보면 나만 욕먹어요. 엄마는 네가 성공해서 이렇게 건물까지 사게 된 게 너무 기쁘다. 우리 아들 거니까
이렇게 내가 직접 손으로 쓸고 닦고 하고 싶어. 저희 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엄마에게 살갑게 인사를 하며 커피와 빵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엄마와 이미 잘 아는 사이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짧은 수다를 떨더니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자 저는 그녀가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엄마, 방금 그 여자 누구예요?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성규 너는 처음 보겠네. 이영은이라고 여기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가씨야. 성격도 좋고 참 야무지더라. 한 달 전쯤이었나? 내가 청소하다가 영은이 지갑을 주어서 찾아줬어. 그래서 가까워졌는데 아직도 고맙다면서 가끔 간식 같은 걸 가져다 주더라고. 영은이는 내가 건물주 엄마라는 거 전혀 몰라.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로 알아. 청소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게 참 요즘 애들답지 않고 좋더라.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랬는지 저는 그 이영은이라는 여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가끔 건물에 갈 때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그녀를 마주치게 됐죠. 저희 엄마에게 잘해주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고 엄마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은 씨와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다행히 그녀도 저를 싫어하지 않았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영은 씨는 그 건물에 새든 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장의 비서였지만 직원이 별로 없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죠. 비서도 하고 격리도 하고 그야말로 일당백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했다면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집안 사정상 전문대를 나와 바로 취업했다고 했죠. 그녀와 사귀면서 서로의 가족이나 집안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었기에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저 혹시 영은 씨 집안 사정이 어떤지 물어봐도 돼요? 좋은 이야기는 없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곤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요. 저도 친구들처럼 4년제 대학 들어가서 공부도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재작년에 돌아가셨고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성규씨가 뭐가 미안해요. 성규씨 어머니 보면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갔나 봐요. 그래서 더 잘해드린 것도 있고요.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저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버텨했던 그녀의 사정과 고생만 하던 제 어린 시절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금세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규씨, 내가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혹시 건물주가 성규씨였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인 것처럼 먼저 얘기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요. 나는 성규씨가 저랑 사정이 비슷해서 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 줄 알고 나니까 괜히 거리가 느껴져요. 조금 부담스럽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성실하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영은 씨가 부담 느낄 정도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건물도 대출 껴서 산 거고요. 그리고 영은 씨, 내 사정이 어떻든 차이가 있든 없든 그게 우리 사이를 바꿔놓을 순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조건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녀가 제 눈엔 더욱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녀와 사귄 지 꼭 1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갑자기 잦은 통증을 호소하시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몸을 아끼지 않고 일만 해오신 결과였겠죠. 그때 가장 고마웠던 건 바로 영은 씨였습니다. 본인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병원에 찾아와 엄마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간호까지 도와주곤 했습니다. 병실 한쪽에 앉아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리며 웃음을 만들어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다시 태어나시면 그녀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오랜 세월 혹사당한 몸은 다시 건강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엄마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한 슬픔 속에서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제 옆을 묵묵히 지켜주던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몇 개월 후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책임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책임해서 가족을 힘들게 했지만 저는 달라야 했습니다. 제 아내와 앞으로 꾸려갈 가정만큼은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지켜내고 싶었어요. 그런 각오로 결혼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고 2년 정도 지나자 마침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제 이름이 아니라 아내의 이름으로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꼭 해주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여보, 이 집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집이야. 어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이에요. 이런 데서 내가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당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일하는 원동력이 당신이잖아. 그리고 이건 선물이야. 당신 명의로 이 집 샀어. 세상에, 너무 고마워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했고 저를 꼭 끌어안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요.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아이도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일하는 건 제가 하면 되고 아내는 집을 돌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겐 카드를 주며 편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아내는 돈을 물 쓰듯 쓰기 시작했어요. 카드값을 보고 놀란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 당신이 편하게 쓰라고 줬잖아요. 설마 당신 내가 돈 쓰는 거 아까워서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서 그렇지. 그럼 뭐, 난 계속 공상맞게 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한테 결혼 잘했다고 하니까 당신 기도 더 살려주려고 옷도 좋은 거 사고 비싼 밥도 사서 그런 거예요. 내가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봐요. 그게 다 당신 욕먹게 하는 짓이라니까. 처음엔 조금 과한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는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싶었습니다. 아내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한 지인을 통해 어떤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식업 아이템이 있다며 동업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래도 안주하기보다 사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싶던 차였기에 결국 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청소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가진 건물까지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아 새 사업 자금을 마련했죠. 모든 걸 걸어본다는 각오였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요. 그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사기꾼이었습니다. 제가 마련해준 돈만 챙긴 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작정하고 사라진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뒤 저는 마치 제 몸에 있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실하게만 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눈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사기를 당한 뒤 저는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뒤부터 저희 부부의 분위기도 전과 같지 않았어요. 저와 아내는 눈만 뜨면 다투었습니다. 성규씨,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러게 사람을 잘 알아보고 사업을 벌리던가 했어야죠. 그 사기꾼은 잡았어요? 경찰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만 좀 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눈만 뜨면 닭다리야. 위로? 이 상황에서 지금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돈이 다시 나온대요? 사기꾼이 잡힌대요? 아, 진짜 어쩔 거냐고요. 이대로 손 놓고 있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말 속엔 불안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귀엔 그저 닭달로만 들렸죠.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는 돈만 쫓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막아야 할 돈은 많은데 그걸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 급한보를 끄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였죠. 성규씨, 내일까지 카드값 막아야 하는데 어쩔 거예요? 은행 대출 독촉장도 날라왔어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왜 나만 이래야 하는데? 막말로 그 카드 내가 썼어? 당신이 다 쓴 거잖아. 누가 그렇게 사치하고 다니래? 언제는 걱정 말고 쓰라더니 당신 왜 이렇게 무책임해? 이렇게 무책임한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피는 못 속인다 이건가? 당신 아버지라는 사람도 도박에 미쳐서 가족 내팽개쳤다며.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저는 아내 입에서 아버지를 닮아 무책임하단 소리가 나오자마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더 있다간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와버렸죠.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제가 돌아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친구와 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으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라고 하지도 마. 그 인간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결혼한 건데 사업 다 망하고 사기까지 당해서 빈털털이라니까. 말도 마라. 이 집 내 명의로 하길 잘했지. 그 인간 이름으로 했어봐.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날 뻔했어. 요즘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거실로 들려오는 아내의 통화 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온 시간, 함께 나눈 웃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어떻게 만났냐고? 그 사람이 건물주라는 거 알고 다가간 거지. 그 인간 엄마가 건물에서 청소하고 있었거든? 나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 엄마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잘 보여야겠다 싶었지. 계획대로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진짜 나 이제 어떡해. 이혼할까?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계산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놀라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영은,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미 다 들었으면서 뭘 또 말하래. 입 아프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 당신도 나 꼴 보기 싫을 거 아니야. 눈만 뜨면 싸우는데 이렇게 같이 살아서 뭐해. 나도 당신 패배자처럼 집에 있는 거 더는 못 보겠다. 그래, 난 영은이 네가 사람 조건 같은 건 안 보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계산적이고 돈 밝히는 속물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이혼? 그래, 하자 해.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내 역시 저를 붙잡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 얼마 없는 짐을 챙기니 딸랑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같이 살던 동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갔죠. 이혼한 데다 돈도 없고 가진 건 빚밖에 없었지만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가진 재산이라곤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다음 달 고시원 월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당장 일용직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 나가 막노동도 하고 목욕탕 청소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취직도 해보려고 했지만 학벌도 그냥 그랬고 나이도 들어서 이력서가 통과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2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공사장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먹을 거라도 사려고 편의점에 들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너 혹시
박성규? 그래, 성규 맞네. 야, 반갑다. 나 알아보겠어? 나야, 김준서. 우리 어릴 때 같은 공장에서 일했잖아. 그의 말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앳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대 후 일하러 들어갔던 가전제품 공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갑내기 동료였어요. 기억난다, 준석이. 와, 진짜 반갑다. 대체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니? 나야 잘 지냈지.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성규는 시간 괜찮냐? 같이 저녁이나 먹자. 동료는 세상에 찌든 저와 달리 얼굴도 행색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가 계속 붙잡는 통에 근처 삼겹살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동료는 제 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규야, 들리는 소문에 너 사업 성공해서 잘 산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그것도 다 옛날 말이다. 나 사기당해서 쫄딱 망했어. 그래서 이혼도 당하고 지금은 빚 갚느라 고시원 살면서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성규야, 잘됐다. 너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해볼래? 나 가전제품 매장하는데 지금 배달할 사람 구하고 있거든. 너 운전면허는 있지? 내가 성규 너 성실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일부터 나와줘. 우연히 만난 옛날 동료 덕분에 저는 일용직에서 벗어나 가전제품 매장에서 배달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방을 노리지 않고 예전처럼 땀 흘리며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다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 저는 혼자 고시원 방에 있을 참이었는데 그 동료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지만 이런 날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하다며 끌고 가더군요. 동료의 집에 들어서자 아내와 그의 두 딸이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그때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고 사업에 실패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이런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았을까. 아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예뻤을까.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동료가 슬쩍 제게 물었습니다. 성규야, 너 재혼 생각은 없어? 네가 생각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 얼마든지 소개해줄 수 있는데 어때? 아, 재혼은 무슨. 이혼남에 돈도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에이, 돈이야 벌면 되고 이혼은 요즘 흠도 아니잖아. 어쨌든 성규야, 생각 있으면 꼭 말해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서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갈망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제 자신을 짓눌렀죠. 그 후로도 저는 동료의 매장에서 꾸준히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됐고 어느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진 빚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고
성실히 일해도 갚아나가기엔 갈 길이 멀기만 했습니다. 언제쯤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동료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준서가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아침부터 표정이 좋네. 아, 상규 아니야? 아휴, 좋은 일 있지. 아니 글쎄 어떤 집에서 가전제품을 바꾼다면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니까? 부잣집인가 봐. 아무튼 이따 점심때까지 배달해주기로 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조심히 배달해줘. 알겠지? 평소 같았으면 그저 일거리 늘었네 정도로만 생각했을 테지만 그날은 뭔가 기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점심쯤 저는 배달을 맡아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저택이었습니다. 아주 높고 긴 벽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위압감에 기가 죽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절로 궁금해졌어요. 대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 가전제품을 옮기고 설치했습니다.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에 마지막 물건까지 배달을 마치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건네준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려는데 방 안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집의 안주인인 듯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간이 그대로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대저택의 안주인은 바로 제 전처였습니다. 전처는 저와 살 때와는 달리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피부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그렇게 돈을 밝히더니 결국 재혼도 부자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건지, 재혼은 언제 한 건지, 아이는 있는지, 호기심과 충격이 뒤섞인 채 인사라도 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전처 역시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정확히 말했습니다. 나 아는 척 하지마. 어이가 없는 한편 전처가 이해도 갔습니다. 지금 저희의 처지도 많이 달라졌고 좋게 이혼한 것도 아니라 저를 보는 게 싫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을 겁니다. 저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마시던 물이 든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커다란 문을 등지고 나와서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살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전처의 모습에 비해서 제가 처량해 보였고 왠지 모를 씁쓸함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고급스러운 검정색 차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뒷좌석에서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내렸어요. 딱 봐도 전처의 현재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는 중후한 인상에 자세만 봐도 위풍당당한 게 평생 어려움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당당함에 위축된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가전제품 설치하러 온 배달기사입니다. 네, 아내한테 들었어요. 이번에 가전제품 바꾼다고 했던 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그렇게 전처의 남편은 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세우던 트럭으로 가려고 했는데 집으로 들어가던 그가 다시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기사님, 잠시만요. 혹시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습니까? 얼굴이 익숙해서요. 아니요. 제가 사장님 같은 분이랑 어디서 만났겠어요? 아마 제 얼굴이 흔하게 생겨서 그럴 겁니다. 이거 제가 괜히 바쁘신 분 다시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전처가 결혼한 남자는 매너도 좋고 돈이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전처에겐 분에 넘치게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죠. 저는 그날의 만남이 전처와의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전처가 사는 대저택으로 배달을 다녀온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받자마자 놀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전처였어요. 무슨 일인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당신한테 꼭 할 말 있으니까 좀 만나야겠어. 시간 내봐.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나 싶어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전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제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직감적으로 그 남자아이가 제 아들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전처에게 물었습니다. 이영은, 너 이 아이 누구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자기 핏줄이라고 느낌이 바로 오나 보네? 뭐?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한 게 맞다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몰랐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 임신했다는 거. 당신 사기당해서 사업 망했을 때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임신 때문이었더라. 전처는 옆에 있는 아이에게 잠시만 옆 테이블로 가서 놀고 있으라고 말한 뒤 저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전처는 저와 이혼 후 바로 지인을 통해 한 회사 사장의 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전처 남편이었죠. 사장은 전처를 보자마자 관심이 있는 듯 했고 그즈음 전처는 자신이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나 혼자선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서둘러 남편이랑 결혼해서 그의 아이라 하고 낳은 거야. 남편한텐 아이가 10달 못 채우고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하고.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가진 것도 없는데 혼자 나서 키우면 그게 저희한테 좋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처가 아이를 담보로 부유한 집안과 결혼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랑 결혼할 때도 제가 건물주에 사업체가 있다는 걸 알고 접근했었으니까요. 전처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였습니다. 그 생각까지 들자 저는 더 이상 전처와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소름이 돋았죠. 저의 당신애니까 이제 당신이 데리고 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안에서 잘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었어? 잘 키우고 있었어. 그날 당신이 배달만 안 왔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당신 그날 내 남편 만났었지? 당신 얼굴 보고 당신이랑 똑같이 생긴 저의 얼굴 보면
이상한 생각 안 들겠어? 남편이 그 이후로 의심을 했는지 유전자 검사를 했더라. 그래서 자기 아들 아닌 거 알게 됐어. 내가 속여서 결혼한 것도 다 알게 됐고. 그래서 나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애는 당신이 책임져. 그렇게 전처는 아이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그렇지 상의 한마디 없이 애를 낳아서 재혼한 남편의 애로 키울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전처가 괘씸하고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전처만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아이에겐 죄가 없었죠. 그 후 전처는 결국 돈 많은 남편에게서 이혼당했고 어디로 갔는지 제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제 자식까지 넘기고 간 여자를 찾아봤자 소용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젠 전처를 제 삶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박진영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자식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내가 아빠라면 책임을 져야 했죠. 어릴 적 저 역시 아버지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겐 그런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진영이는 처음엔 엄마도 찾고 키워준 아빠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지 3개월쯤 됐을 때는 저를 아빠로 받아들이고 예전의 부모를 찾는 횟수도 줄어들어갔어요. 저는 진영이를 위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살게 된 지 1년쯤 됐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와 이혼한 그 사장의 비서였어요. 비서는 사장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영이도 같이 데려올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진영이를 데리고 회사로 갔더니 그 사장이 저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은 진영이를 꼭 끌어안고 계속 미안하단 말을 되뇌었죠. 한참 후 진정이 됐는지 사장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박성규 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부탁을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비서라는 분한테 연락 왔을 때부터 짐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은 뵙고 싶기도 했고요. 그동안 우리 진영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여자랑 이혼할 땐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애는 죄가 없는데 말입니다. 더 신중해야 했어요. 그 여자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혼했지만 혼자 지내면서 진영이가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진영이가 신생아였을 때부터 직접 돌보고 키워서 그런지 자꾸 눈에 밟히더군요. 그래서 만약 박성규 씨가 진영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지 않다면 다시 데려갈 생각도 했었습니다. 다시 데려갈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 여자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아이가 무슨 물건입니까? 혹시 오늘 진영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씀 하시려고 만나자고 한 거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해할 만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실제로 보니 성규 씨가 성실하게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아들이니까요. 사장님, 그동안 우리 진영이 건강하게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젠 걱정 마십시오. 진영이가 제 친자식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은 정말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것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진영이가 편하게 자랄 수 있게 성규 씨를 돕고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고 솔직히 제 상황이 어렵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사장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지금까지 진영이를 키워준 것만 해도 충분했으니까요. 제가 사장님보다 경제적으로 한참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들 키우는 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안해 주신 건 거절하겠습니다.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성규 씨의 사정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빚이 있는 것도요. 아이 키우는데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제가 그 빚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도 마련해드리고 싶고요. 원하신다면 재기할 수 있도록 투자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진영이에게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마음이니 성규 씨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다 떠나서 아들만 생각하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았어요. 결국 저는 사장의 도움으로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생기고 빚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일도 시작했죠. 예전에 청소를 하면서 배운 기술과 가전제품 배달, 설치, 수리 경험을 살려 청소와 가전의 설치와 수거까지 모두 겸하는 사업을 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일은 점점 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작은 회사의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장이 투자한 돈도 전부 갚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오직 제 힘으로 아들 진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잘 자라서 어느덧 수험생이 되었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은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고 아들의 뒷바라지에만 집중하고 있죠. 비록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렇게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일임을 매일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졌습니다. 가정에 무책임했던 아버지를 일찍 잃고 엄마의 고생을 보며 자라던 시절부터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의 실패,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업까지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제 곁엔 아들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누군가를 위해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아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넘어져도 다시 걷게 됐습니다. 이제 제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아이는 겪지 않기를, 제 아이가 당당하고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저를 떠올릴 때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한 아버지였다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